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자문 김상우입니다. 또 일주일 만에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만 본다면 좀 실험이 좀 들어졌는데요. 이런 날들이 12월 사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레일 수로 한다면. 그러나 조금 오늘 같은 모습들이 더 나와서 연말이 1년 내내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 대단히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연말만큼은 좀 따뜻하게 진행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분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오늘 좀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좀 따뜻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뜻한 날이었습니까? 특히 고강현 운용령님의 데스매치 수익률이 무려 9.2%. 지금 이 장에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한 몇 주 정도 된 거죠? 오늘로서 딱 6주 차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6주 차. 예.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동기간 대비 마이너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양 시장이 모두 마이너스인데 9.2% 수익. 비결이 뭡니까? 결론은 좋은 종목을 이제 발굴해서 예. 계속해서 좀 홀딩했던 전략이 좀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장중 변동성이 있어서 수익률이 살짝 밀리기도 했고 그랬습니다만은 워낙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 매수했기 때문에 장이 변동성에서 꾸준한 수익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단타보다 좀 길게 가져가셨던 예. 거. 어우, 대단하시네요. 어쨌든 정말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장에 잘 해주셔서 또 그게 우리 투자자분들께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조금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어제 뉴스 중에 정부가 게임 산업 진흥에 2,300억을 투자하겠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혹시 예. 1년 전에 모 국회의원이 게임을 마약과 도박으로 같이 규정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저는 그쪽에서 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때 정부도 호응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아니, 1년 전에, 1년 전이거든요. 제 기억으로. 12월 달 맞습니다. 그때 3대 폐악으로 해서 마약과 동일하게 했던 게 이 게임이었거든요. 그 정부가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 어떻게 진흥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 게임 산업이 돈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가장 시장에서 핫했던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모바일 산업으로 중심에 있었던 컴투스, 요새도 가끔씩 반짝반짝거리고 게임비 이런 종목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라든지 투자자분들의 또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부의 그런 규제책 속에서도 좀 그런가 보다 생각했던 분들이 정말로 실적이 나오고 역시 주시장에서도 각광을 받는 거 보면서 이제 이 모바일 그쪽 게임에 대해서 상당히 인구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인식도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런 것이 또 이제 온라인 게임으로도 좀 이제 확대되면서 그쪽 전체적으로 게임 산업이 좀 계속해서 보이고 지금 각국으로 좀 수출도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한류 하지만 그거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게임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더 많다. 우리 국가 경제에서도 미치는 그 막대한 그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새롭게 또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일단 서두를 이렇게 열었냐면요. 그때 당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많은 분들이 게임주를 가지고 계시다가 매도를 했단 말이죠. 지나고 난 다음에 게임빌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정말 원통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그 뉴스를 가지고 했던 분들이 그 정부가 왜 이렇게 못 믿게 하느냐. 저는 외국인들이 지금 지금 매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의 이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시작을 좀 열어봤습니다. 주간 탑 이슈로 들어가죠. 파트 1, 주간 탑 이슈 들어갑니다. 바로 첫 번째 이슈 보여주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매도세 강화로 문을 엽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시장의 추세 반등은 어렵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12월 수익률이 여전히 마이너스, 2014년 수익률도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것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경환 연구원께서 폼을 좀 열어주시죠. 우선 외국인들의 이 매도세 오늘도 매도였어요. 지수는 올랐지만 양은 작지만 그래서 최근 지속적인 매도가 거의 3조 원에 육박하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저는 어제 장이 굉장히 좀 흔들림이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코스피가 1% 정도 흔들렸고, 코스닥이 2% 정도 장중에 좀 흔들렸는데, 어제는 이제 제일모직의 상장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모직의 상장 전에 삼성 SDS가 상장했을 당시에 외국인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왜곡 현상이 좀 있었고, 네.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기관 쪽의 수급에 왜곡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코스피는 아직 바닥이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기반에는 이제 외국인 포지션의 변화가 전혀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지수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1920선을 회복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 이끌었던 지수고, 삼성 SDS, 삼성전자, 그리고 제일모직, 이 필두로 플러스 이제 한국전력이 낙폭 과대 이후의 반등, 나온 것들이 이제 지수를 좀 올렸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아직까지 외국인 포지션은 여전히 중국과 일본에 가 있다, 좀 이렇게 아직까지 판단하고 있는 입장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좀 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선은 지수가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좀 발생을 시킵니다. 근데 어제 일부에 2% 뺐다가 올리면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한번 1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이 조금 더 변동성이 확대되면 이제 곧 바닥이 나올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럼 코스닥 얘기는 좀 잠시 후에 네네. 하고요. 코스피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죠. 네. 어쨌든 대형주들의 반등이 눈여겨 보여지긴 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4% 급등이 나오고 제일모직이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이 뭐 제일모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대박인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두 종목의 쏠림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제일모직만 본다면 이틀 동안 1조 9천억 원 내 자금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 버렸거든요.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 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따뜻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데요. 여전히 외국인들의 이 동향 이쪽은 좀 안 좋게 보시는지 아니면 다음 주 되면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여지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고강인 농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다음 주부터는 조금 따뜻해질 그런 기미를 일단 오늘 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뭐 외국인의 순매도 하긴 했습니다만 어제나 최근에 비해서 뭐 아주 소폭으로 좀 감소했기 때문에 한번 좀 봐야 될 거. 최근에 그런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도했던 것이 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매도했던 것이 바로 삼성전자 쪽에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우선주 쪽 그쪽에 하면서 이제 거의 한 40~50% 정도 외국인의 매도가 거기다 치우쳤는데 그것은 이제 뭐 최근에 좀 나왔던 이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이제 뭐 예상 뭐 전망치 보고서가 좀 여러 증권사에서 나왔는데 뭐 4분기 영업이익도 뭐 한 4조 5천억 정도 해서 뭐 그다지 뭐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뭐 외국인들의 뭐 무차별 투매 내지 뭐 매도세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좀 많이 교란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뭐 제일모직 오늘 뭐 상한가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좀 매도에 좀 치중했고 그러면서 좀 많이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뭐 국제 욕구라든지 막 하면서 하락하면서 아니면 러시아 위기 이런 것이 나오면서 이제 신흥국 쪽에 좀 위기 쪽도 이제 약간 좀 우려스럽게 좀 보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 자금의 이 전체 국가 간의 자금도 차별화가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게 건너뛰고 우리나라는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일본, 중국 여전히 그쪽으로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나요? 네, 실질적으로. 근데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기관은 외국인이 안 들어올 걸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알고 있고,
예, 왜냐하면 포지션 자체가 이 중국과 일본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은 아는데 그래서 기관이 삼성전자와 제일모직만 지금 사기 위해서 돈을 지금 뭐 기관 쪽에서 컬을 해보면 거의 다 지금 물량들을 빼서 삼성전자나 제일모직을 좀 넣고 있기 때문에 제일모직이 그렇게 고평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포지션이 외국인이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제일모직을 사기 위한 자금을 빼고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는 좀 느긋하게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이 싼 곳에서 비싼 곳에서 싼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과 일본이 항상 급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급등을 할 수 없고 결국은 중국과 일본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 저평가가 발생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외국인이 자금이 들어올 때까지 좀 느긋하게 좀 기다리는 게 맞는 관점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개별주 트레이딩으로 그 기간 동안은 좀 수익을 달성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지금 외국인은 아예 포지션 자체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삼성전자와 제일모직 완전 너무 쏠림입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 이유 있는 쏠림으로 좀 본다라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냥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품이 낀 거라면 다음 주에 빠질 거니까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그게 지배구조 개선을 보고서는 기관 자금이 들어와 있는 거라면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럼 흔들림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더 가는 것이고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들어왔다면 다음 주에 빠지는 것인데 두 분은 어느 쪽이라고 보시면 그냥 짧게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일단 다음 주는 글쎄 약간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SES도 역시 똑같이 뭐 40만 원대 돌파하고 나서 지금 꽤 밀렸지 않습니까? 뭐 이쪽 뭐 제일모직도 지금 시장의 관심이 온통 그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많이 수급이 쏠리면서 오늘 상한가도 그렇게 했는데 다음 주 뭐 접근하기에는 조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거의 비슷한 패턴을 좀 만들 것이라고 보는데 삼성 SDS가 상장했을 당시에 대형주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대형주가 힘들었는데 결국은 이 모멘텀을 한번 받고 나서 삼성 SDI가 지금 쭉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패턴을 거의 동행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자금 집중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등 이후에는 또 뭐 조정이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추가적인 뭐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목으로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덜컥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래도 두 분은 뭐 잘 하고 계시고 그래서 다른 업종이나 볼 수 있는 분명히 업종이나 종목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는데요. 그쪽으로 좀 폭소를 맞춰보죠. 그래도 관심 가질 만한 업종은 어느 쪽인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대형주 쪽은 조금 좀 위험할 것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헤지 펀드들도 지금 롱숏을 좀 구사하면서 조금 이제 하락할 것 같은 종목은 계속해서 좀 때려버리고 지금 대형주 쪽은 지금 지금 4분기 실적 우려에 대한 그런 상황에서 좀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좀 개별주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조정이 완료된 좀 게임주 그가 지금 꽤 몇 종목이 지금 선별이 됐는데 그쪽하고 이제 화장품 관련주도 지금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해서 좀 조정 상황이고 그런 쪽. 그다음에 제약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뭐 증권주 쪽도 지금 관심 가질 때가 된 거. 그쪽 업종 종목이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뭐 게임주, 화장품 관련주, 또 제약 관련주 중에 중소형주 쪽을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형주까지 다 포함해서 보시는 겁니까? 다 포함해서 보더라도 지금은 좀 중소형 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다 보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슈 1위였고요. 두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보여주시죠. 네, 이번 주 제일모직만큼이나 많이 들었던 것이 러시아, 푸틴 두 단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루블라 추락입니다. 급기야 국가 부도 사태까지 우려가 되는 시점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푸틴은 정말 뭐 아나무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는 사람인가요? 뭐 모르겠지만 오늘도 또 강공으로 갔습니다. 뭐 이유가 뭡니까? 뭐 간단하게 시작은 유가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원래 이제 미국과 러시아는 좀
상반된 입장을 좀 보여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촉발이 된 것은 유가가 급락하면서 루블화 가치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쪽에 이제 부채가 상당히 좀 많은데 그 루블화 가치가 뭐 1달러당 지금 80루블까지 급등을 하면서 루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부채, 외화 부채가 굉장히 좀 커지기 때문에 이 외환 보유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달러로 지금 이 부분을 개입을 해서 루블 가치를 좀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루블 가치가 달러 대비 너무 약세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완화를 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뭐 외환 보유고는 일정 부분 있지만 계속 이 유가가 떨어지면서 루블 가치가 같이 떨어지면 부채, 외화 부채가 굉장히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것이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러시아는 한 70%의 수출 비중 그러니까 수출 비중 중에 70%가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원유가 떨어지게는 뭐 WTI도 그렇고, 지금 브렌트유도 그렇고, 지금 60달러 아래권역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는 수출하는 채산성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수출 업체인데 대외 무역 수지 자체가 마이너스로 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크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근데 이제 금융위기 뭐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 러시아는 외환 보유고가 한 4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면 충분하게 좀 막을 수 있는 수준이다. 좀 뭐 크게 유가가 더 이상 떨어질 여력은 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뭐 떨어지지는 않을 유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본다면 너무 지금 우려가 좀 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한번 예전에 무너진 적이 있죠. 러시아가. 그렇죠. 예. 그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예, 1998년도에 이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어요. 모라토리엄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지불유예 선언이죠. 이제 채무 지불 유예를 하는데 이것이 뭐 지금 뭐 재발할 가능성이라든지 이 만약에 재발한다고 하면은 그런 위기가 뭐 유럽 쪽이라든지 아니면 신흥국 쪽으로 이렇게 뭐 전염될 것인가 이것이 뭐 가장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도 유가 하락하고 또 러시아에서 수출 감소라든지 뭐 경상수지 뭐 적자도 계속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자는 엑소더스 탈출하고 그런 속에 그래서 뭐 루블라 역시 폭락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외환 보유고 감소 이런 것이 계속해서 연쇄고리처럼 이제 연결이 되면서 지금도 역시 그런 금융위기가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금 저는 그런 위기 상황이 오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일단은 아까 했지만 아주 외환 보유고가 좀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중국의 뭐 리커창 총리가 하고 이제 푸틴이 만나서 이제 뭐죠 통화 수협도 좀 체결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여력이 있습니다. 여력이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좀 지금 막 버티는 그런 뭐인데 지금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는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금을 계속해서 지금 사서 좀 저장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뭐 2005년도에 비해서 지금 금 저장이 한 3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최악의 경우에는 뭐 금을 팔아서라도 뭐 하겠다. 그게 국가에서 사는 겁니까? 그렇죠. 개인들이 사는 겁니까? 국가죠. 국가에서. 그리고 지금 그 러시아가 지금 채무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 이 채무의 상당 부분이 60% 이상이 지금 현재 유럽 국가, 뭐 유럽계 은행으로부터 좀 채무, 그쪽 채무고, 그 다음에 뭐 미국 쪽으로 채무도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가 무너진다고 하면은 유럽과 미국 쪽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안 그래도 이제 들어가려고 궁금한 부분인데 결국에 이제 정치 논리로 갔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만약 다시 한 번 더 국가부도 사태 또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다면 미국과 유럽에 이득이 있습니까? 유럽 은행이 엄청나게 쇼크가 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러시아 교역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유럽 국가들인데 특히나 이제 금융거래 관련해서 신용 뭐 채무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게 유럽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채무 불이행을 선언을 한다면 유럽 은행이 좀 망가지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하게 뭐 글로벌 경제 위기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까지는 좀 안 갈 것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세계는 그러니까 이게
목조르기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결국은 자기 목을 죽기 전에는 예, 놔줄 예, 것 같긴 한데, 근데 왜 그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오바마가 푸틴을 그렇게 강하게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고 또 반면에 또 푸틴은 뭐 끄떡도 안 하고서는 그냥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냥 또 강공을 하고 왜 일단은 그냥 뭐 정치 전- 논리로 끝나는 예, 그 겁니까? 그러다가 일단은 이 경쟁 관계가 일단은 정치적인 논리로부터 촉발됐지 않습니까? 네, 크림반도 쪽을 그쪽 둘러싸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이쪽 사태로부터 해서 대러시아 관계에서 제재를 가게했다 하면서 이제 뭐 유가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제재 수단을 강구하면서 네.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아직까지 뭐 푸틴은 또 러시아에서도 인기라든지 지지도가 또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금 쉽게 물러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도 계속 이런 뭐 목줄을 이런 식으로 뭐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어느 더 정도 간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는 게 없죠.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게 없죠. 어느 정도 예. 선에서는 또 타협점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국내 정시에 대한 영향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본다면 수출 범위로 본다면 뭐 1%밖에 되지를 않죠. 그리고 금융권까지 포함하더라도 한 1.6% 정도. 그러니까 사실 뭐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두 분 생각 어떠십니까? 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지만 우리나라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럽 쪽에 연계가 좀 크기 때문에 유럽이 망하면 뭐 미국이 망하고 미국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런 논리로 본다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 좀 이렇게 특히 주식 시장은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은 실물 경기에 상관없이 주식 시장은 이 심리에 의한 투매성 자금들이 굉장히 좀 활기를 띠는 게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유럽 증시가 무너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시죠. 우리나라 시장을 뭐 지금 러시아 위기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러시아 위기보다 더 큰 것을 지금 계속해서 겪고 있거든요. 지금 2008년, 2009년 그때 리먼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 위기로부터 해서 2011년, 12년의 유럽 위기 그때는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 4년, 5년 동안서 많이 체력적으로 좀 에너지가 좀 비축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금 까딱 없고 지금 현재 러시아 위기가 오면서 뭐 다른 뭐 러시아는 뭐 말할 거 그쪽은 뭐 대폭락이지만 뭐 신흥국들 뭐 아르헨티나든지 뭐 브라질 쪽 많이 매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지금 1900대에서 러시아 위기 오기 전하고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지키고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그렇죠. 많이 빠졌죠. 그렇게 또 역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안 올라가서 답답할 뿐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굳이 뭐 러시아 때문에 우리가 뭐 크게 충격받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슈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여주시죠. 쇼커버링 주가를 돌려 세울 수 있을까입니다. 하나 이제 대안을 찾아보자입니다.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고 이 모멘텀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제 뭔가 대안을 또 제시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모멘텀을 하나 쇼커버링에서 한번 찾아보자입니다. 먼저 뭐 요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 지혜로우시고 많이 또 알고 계셔서 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인지가 다 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개념 정리를 한번 넘어가 보죠. 대차거래, 쇼커버링, 공매도의 개념을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대차 거래라고 하면 이제 주식을 빌리는 수단을 이제 빌리는 행위를 이제 대차 거래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공매도와 이제 대차 거래를 좀 연결시킬 수 있는 건 공매도는 빌공짜 아닙니까? 공짜 이 주식 없는 주식을 빌려서 이제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 하락기에 특히 주가 하락기에 주식을 높은 가격에 있을 때 주식이 높게 가격이 형성돼 있을 때 미리 빌려서 매도를 해놓고 주식이 내려갔을 때 되사갚는 거죠. 그러면 되사갚게 되면 이제 쇼커버링이라고 해서 재매수를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빌려서 매도를 했으니까 다시
빌렸던 것을 다시 갚으려고 재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 쇼커버링 물량이 나오는 거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주식을 빌리는 행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잔고라고 해서 대차잔고의 양 자체가 공매도 가능 수량이 아니고 주식을 빌리는 것을 공매도 하기 위해서 빌리는 것도 있지만 뭐 해지 거래를 하기 위해서도 빌리는 것들도 이꼴은 있고 아니죠, 항상. 네, 그러니까 이꼴은 그게 아니죠. 맞아요. 제가 궁금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네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오해하시는 분들은 대차잔고와 공매도가 똑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와 그 잔고가 똑같으니 그만큼 빠진 만큼 사게 되면 주가가 또 그만큼 오를 게 아니냐 하는데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 우선은 공매도를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기관과 외국인만 이제 공매도를 좀 할 수 있는데 차익 거래도 할 수도 있고 뭐 해지 거래도 할 수 있고 여러 용도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차 거래를 하는 것을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공매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가 계속 압박이 나오게 되면 특히 대차 잔고가 늘어나면서 공매도 물량이 계속 확대가 되면 주식은 매물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식을 빌려서 계속 매도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지지부진한 부분들도 대차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종목군들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거의 뭐 조선주들이거나 아니면 뭐 이 화학주들 그런 섹터들이 상당히 좀 많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어느 정도 쇼커버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하방을 찍고 좀 단기 급등을 하는 모양새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하락기가 마무리된 국면 이후에는 쇼커버링에 대한 기대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좀 이렇게 그러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대차잔고와 공매도 수량은 일치하지 않는다. 해지 물량이 대차잔고 거래는 있기 때문에. 근데 공매도 수량과 쇼커버링 수량은 동일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쇼커버링을 안 한 물량이 있다면 공매도 그러니까 그만 정확하게 사줘야 되는 마이너스가 거죠. 되겠- 네, 그만큼 그죠? 사줘야 되죠. 공매도 친 것만큼은 네, 사줘야 그렇죠. 되는 게 맞죠. 네, 그렇죠. 그게 시기가 언제냐, 네, 어떤 그렇죠. 종목부터 일치한다고 들어가느냐의 보면 부분이 되겠죠. 네. 되겠죠. 그리고 이 공매도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공매도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주식 전혀 없이 그냥 매도 치는 것을 공매도 되죠. 그걸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고 하나는 또 이제 주식을 빌려가지고 매도 치는 것. 지금 그것을 이제 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주식을 빌려서 이 대차 거래를 수반한 공매도만 지금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공매도가 뭐 개인들이 물론 개인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좀 아주 한정되어 있고 거의 뭐 80% 내지 90% 이상이 외국인에서 좀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좀 많이 교란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공매도 폐지, 10만 운동 이런 또 서명 운동 이런 게 또 열리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이게 있거든요. 해서 이게 사실 불공정한 거래거든요. 개인은 원천적으로 제가 봐서는 거의 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외국인들은 그 하나의 거래 수단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개인들은 사실 소외받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빠질 거다 안 빠질 거다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 전략이 외국인 대비 약할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왜 개인들은 원천적으로 잘 안 되죠? 근데 이 저는 제일모직 상장을 보면서 그거를 많이 느꼈는데 주식 시장이 되게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이 청약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5만 원에 받아서 지금 12만 원입니다. 오늘 12만 원인데 12만 원에 판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돈 많은 외국인과 기관만 지금 청약 물량도 많이 받아가고 그런 상황이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돈의 논리가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대안을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차 거래가 많거나 공매도가 많은 업종이나 종목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2014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이제 잔고 주수를 기준으로 나열을 좀 해봤습니다. 나열해봤는데 통상적으로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업황이 안 좋은 섹터가 주가 하락을 예측하기가
하는 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가 업황이 안 좋으면 네.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공매도 특히 대차 잔고 수가 늘어난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대표적인 업체들이 이렇게 보면 상위 2위에서 3위가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입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업황이 좀 안 좋은 섹터. 그러네요. 예. 그리고 밑으로 넘어가면 최근에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좀 그 악화를 좀 받고 있는 대우건설이나 네. 뭐 이 하나케미칼 이런 이제 화학주 섹터들도 일부 좀 포함이 되어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나 그 논리 안에는 그러니까 업황, 그리고 업황이라는 게 실적이 향후에 좋지 못할 것이다는 이제 두려움. 대형 수출주 쪽에 지금 네. 뭐 엔저라든지 여러 가지에 걸려 있어가지고 네. 뭐 미국 금리 지금 인상 예정도 있고 뭐 엔저가 계속해서 돼 있고 뭐 중국 지금 현재 뭐 경기도나 우리나라든지 유럽 쪽 이쪽 계속 엮이면서 이제 수출주가 조금 이제 부진할 거라는 이제 우려 속에 있으니까 이제 그쪽에 또 집중적으로 좀 타켓이 되면서 외국인들 또 매도가 그쪽에 좀 집중하면서 우리 지수를 많이 좀 끌어내리고 네.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의미 있는 숫자로 한번 본다면 11월 26일 기준으로 50조 원이었거든요. 대차 잔고가. 근데 12월 15일 기준으로 본다면 47조 원으로 한 3조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는 이제 일부 쇼커버링이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건물자 중에 일부가. 자, 그렇다면 좀 기대를 좀 가져봐도 되는 것이냐? 대체적으로 본다면 연말에 지나기 전에 갚고 연초에 다시 늘리는 그런 형태 좀 반복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가능성이 있느냐? 있다면 혹시 아까 말씀하신 종목 중에 좀 주가 상승한 종목들이 좀 있나요? 그렇다면 쇼커버링이 가능성이 있는데. 네, 대표적인 업체들이 이제 최근에 잔고가 많이 감소한 정유주들인 것 같습니다. 네, 정유주들이 반응이 나왔죠. 네, 바닥을 찍고 올라온 게 쇼커버링이 전반적으로 좀 되면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연말에 가면 이 배당을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식 빌려줬던 사람들이 빨리 갖고 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잔고가 많이 감소하는 부분들은 대형주 위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네, 대형주 위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를 분명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더 예, 대형, 도움되는 이야기 좀 그 커버링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이제 매수해가지고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데, 물론 또 배당하고 또 연결이 또 돼 있기 때문에 이 배당하고 이게 배당을 받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배당 없이 해를 넘어갈까 이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배당을 받는 것도 좋지만 또 해를 넘겨가면서 그에 비례해서 또 배당력도 반드시 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보고 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엮여 있네요. 쇼커버링, 대차 잔고에서 쇼커버링 공매도, 다음 배당까지 연관이 있네요. 그렇죠. 결국에. 연말에. 그럼 거기서 답이 좀 나오는데요. 거기 교집합을 찾으면 일단 종목이 보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한번 여러분, 그거는 좀 공부 한번 합시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정도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파트 1 주간 탑 이슈였습니다. 다음 두 남자의 업종 배틀 들어갑니다.